영상 만드는 게 귀찮아서 뉴스가 쌓였어요. 모아서 함께 봅시다. 한국과 중국의 2차 전지 공급망 진단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2차 전지 산업을 막 분류를 했어요. 세 개 분야로 나눴어요. 경쟁력 가장 낮은 1.5점 사이로 평가를 했어요. 뭐 JD 리포트네. 따라했네. 별 하나부터 별 5개. 장수돌 침대야 뭐야. 한국이 원료 활포 부분에서 받은 1.3점 매우 미흡 수준, 중국은 3.3점 보통. 실제로 한국은 이 자원이 전무해가지고 중국에서 가공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바꾸기 위해서, 이 공급망을 바꾸기 위해서 호주나 캐나다하고 지금 SK도 그렇고 지금 리튬 계약하고 공급 계약하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로 자원 개발하러 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의 움브리오모 가지고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기사 자체가.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점점 줄이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 중국 의존도가 높으면은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데,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는데,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인데, 큰 손이. 그쵸? 근데 중국은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건 맞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원료 접근과 조달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건 맞는데, 이거는 과거 얘기고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하나도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생산 측면에서도 보통을 받아서 우소를 받은 중국에 밀렸다고 하는 건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와 2차 전지 분 세계 점유율이 낮고, 해외 의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채널 보시면 다 알잖아요. 중국 내 내수 점유율이 워낙에 세계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보게 되면 이 4대 소재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월등하죠. 기술력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줄 서는데 말이죠. 아니 오죽하면 일본에서 조인트 벤처 하자고 토요타에서 혼다에서 찾아와요, 한국까지. 우리가 더 많아요, 지분도. GM4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SDI하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볼보도 있고, 거기 뭐 지리는 사실 중국이지만, 그다음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중국이. 그러니까 점유율 1위인데 중국을 빼면 어떠냐고. 중국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그냥 중국산만 돼, 다른 거 안 돼 그래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LFP 리튬 인산철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데,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LFP가 아니라 안 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 내용은 14일 내용이고요. 리포트에서 중국과 한국이나 글로벌을 섞어서 얘기하니까 막 상황이 지금 다른 거예요. 중국은 LFP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값이 싸고 뭐 그렇게 싼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저급한 배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넘쳐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경제 상황이. 그래서 차도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남는 거죠. 한국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성능이 좋은 게 있고요.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것도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게 보급될 건데 그것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공급이 넘치고 한쪽은 모자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14일날 다음 뉴스를 보시죠. 오늘 인도네시아의 그 니켈 공장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니켈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7%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니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공장이나 광산이 폭발하면 원자재가 펄떡 뛰다가 다시 내려오는데요. 이게 공급 받는 쪽에서는 미리 선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일은 아닌데 가격은 한 번씩 펄쩍 뛰어요. 이럴 때 잘못해서 사면 비싸게 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생활화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15일 뉴스입니다. 지금 조금 골드만삭스에서 우려스러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좀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은 2025년까지 리튬 공급이 과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뉴스가 15일에 나왔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일 전에 나왔습니다. 리튬이나 2차 전지 관련된 모임에서는 이 뉴스가 잘못 판단한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계속 주었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알버말 차트고요. 여긴 미국에 있는 리튬 광산을 가진 회사입니다. 화살표에 이제 저 부분이 15일이고요. 그 리포트가 나오고 영향을 받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주르륵 떨어지죠. 이 전날이 어떤 거였냐면 리튬이 최고가를 갱신했다는 뉴스가 나왔던 날입니다. 원래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IRA 법안이 바뀐다고
그렇게 해서 뉴스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리튬이 지금 너무 비싸니까 그 부분으로 뉴스가 바뀌어서 나온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전기차가 남아 돌고요.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섞어서 보면 리튬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리포트 때문인지 2차 전지 쪽이 한 주간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금양 아저씨 말대로 가짜 리포트나 뭐 뉴스 이런 게 넘쳐나거든요. 2차 전지 쪽은. 하지만 실적이 그걸 받쳐주기 때문에 항상 전고점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물려 있으면 또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쌀 때마다 계속 사두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떨어지면 대량 매수자들이 기관이라던가 연기금이죠. 여기서 사버리는데 그때 따라서 사면 엄청 빨리 오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내려가고 있는 동안 사면 제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25일 오늘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13대 주력 산업 중에서 4개를 빼고 9개가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좋게 보는 4개는 자동차, 조선, 2차전지, 바이오 헬스다. 한 해 마무리할 때마다 이런 리포트가 하나씩 나와요. 내년에도 2차 전지는 좋다는 얘기고요. 누가 봐도 조선 좋을 것 같잖아요. 바이오 헬스는 잘 모르겠고 자동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침체가 온다는데 자동차같이 비싼 게 잘 팔릴지 모르겠네요. 특이한 게 반도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DDR5 나오는데 그 부분을 넣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인터넷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데이터 센터에 뭔가 장비를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걸까요? 2차 전지 내용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뉴스를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JP모간이 인텔을 매수해서 매도로 중립도 아니고 매도로 2단계 하향했어요. 목표 주가를 64달러였는데 34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경쟁사와의 격차를 따라잡는 거 이거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AMD 관련해가지고 경쟁사가 AMD가 그 중에 하나인데 베어드와 UBS는 AMD의 그 새로운 칩 이 제노아 칩이라고 하는 그 칩의 성능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목표가를 크게 올렸어요. 100달러 100달러 95달러 이렇게 올렸거든요. 30% 이상 올렸어요. 그러니까 경쟁사는 좋게 보는데 인텔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AMD의 제노아라는 CPU가 있어요. 이게 그 서버용 CPU인데 DDR5를 지원하고요. 이게 성능이 괜찮다는 뉴스입니다. 이거 한 달 전에 인텔에서 사파이어 레피드죠. 역시 서버용 CPU고요. DDR5를 지원하는 건데 그걸 발표했어요. 그 다음 나온 거라 인텔보다 확실히 좋으니까 발표를 했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AMD는 이미 CPU를 만들어 놓고 인텔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타이밍도 맞게 그 당시에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것 같고요. AMD는 미리 준비한 거 이제 꺼내놓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CPU 중 어느 것이 채택되더라도 DDR5는 잘 팔릴 거거든요. 그래서 램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오르다가 말았어요. 하고 엑슨모빌이 인도네시아에 25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탄소를 포획하고 저장하는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10억 톤 분량의 탄소 저장 공간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페르타미나라고 하는 가스 유전 그 주위에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탄소를 포획 저장하려고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탄소 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로 탄소가 자꾸 거론되고 있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지구에 있는 열을 우주 밖으로 이제 배출이 안 되게 막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탄소만 뽑아서 지하에 가둬버리면 온난화가 줄겠죠. 그 기술을 이제 석유 회사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온난화 문제는 이 탄소를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석유 회사들이 이걸 대신 해주겠다는 겁니다. 석유를 판 돈으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채집하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게 선순환되려면 기름값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온 게 이 이유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석유 값이 올라서거든요. 러시아는 항상 석유 값이 비쌀 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온난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석유 만능설이 있고요. 쉐브론이 갖고 있는 그 베네수엘라 원유 사업권 여기에 이제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유가 공급이 많아져서 유가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는 어제 봤고요.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건 한 2주쯤 됐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이제까지 모아놨던 달러로 여러 가지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뭐 엔터주나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것들이요. 그걸 보면 유가의 그 피크가 지난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도 이렇게 석유를 다시 시추하려고 한다면 석유의 시대가 거의 끝나간다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석유가 필요 없는데 이제 석유 가지고 자원 경쟁을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환경오염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만들어질 석유 시추 기계들은 자체적인 탄소 포집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큰 문제는 안 일어날 거예요. 거기다가 원유를 판 돈으로 다시 또 탄소 포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원유도 전기차의 보급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을 거니까 선순환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이 한국은행 최종금리를 3.75로 전망을 했다가 이번에 3.5%로 하향했습니다. 어제 통화정책을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2024년도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 같다. 2024년도 2분기 내년에는 금리 인하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024년도 말에 최종금리는 2.75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것도 물가 목표치 2%에 물가가 근접했을 경우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를 계속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 경기가 2년 동안 침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전문가 분들도 이런 의견이시던데요. 그 금리가 이제 이 상태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걸 미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금리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현재는 적자 기업에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벗어날 방법이 없을 거예요. 발생하는 이자 이상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금리니까 그 금리만큼을 더 벌어야 돼요. 그래서 위험한 회사들은 이 금리가 오르기 전에 미리 돈을 다 빌려놔서 현금화 했습니다. 자본금으로 쌓아놨어요. 똘똘한 회사들은 저금리에 미리 많이 땡겨놨다는 소리입니다. 저의 만년 적자 회사 유니티인데요. 저도 열심히 사모으다가 포기하고 팔았어요. 거의 최저가에서 판 것 같아요. 그리고 봤는데 또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올해치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차트가 누워버려서 별 차이는 안 느껴지시지만 6월에 한번 최저가를 찍었고요. 최근에 최저가를 한 번 더 찍은 겁니다. 제가 6월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최저가를 찍을 때 다 팔고요. 손해도 엄청 났습니다. 그리고 다신 적자 회사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찾다가 2차 전지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추억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 모아보기 시간은 끝났고요. 2차 전지는 그냥 내려가는 걸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올라갈 땐 안 사고요. 이 방법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장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금양 아저씨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 특히 이제 그런 주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누가 하셨냐면 티로웨 프라이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데이비드 아이스워트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 말씀에 100%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지금 그 기술주를 저가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런 반복된 시도가 최근에 주가를 특히 이제 기술주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소유주들 뭐 미국으로 치면은 뭐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하여튼 뭐 우리로 치면은 이제 최근에 애플도 있고요. 카카오 이런 거 막 이제 뭐 불과 며칠 사이 20% 30%씩 20% 올랐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 똑같은 거를 제가 언제 겪었냐면 제가 이제 99년 2000년 이때 이제 그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때 제가 인터넷 담당 애널리스트였거든요.
그 뭐 핸디소프트라든지 좀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제 담당이었어요. N소프트 마찬가지. 그런 회사들이 그때 이제 2000대 들어가고 주가 막 빠질 때 하염없이 빠지다가 한번 반등 주면 진짜 겁나 올라요. 살벌하게 뭐. 살벌하게 올라요. 3, 4일에 일주일에 30%, 40% 오르거든요. 그 당시 뭐 그런 것도 사람들이 또 계속 상한가 좋아하거든. 7%가 8% 되죠 그때. 8% 그때 아마 10%, 12%대. 아, 12% 때문에. 예. 상한가 몇 번씩 가고 하거든요. 사람 그 환장합니다. 사면 오를 것 같아. 예. 지금 들어가도 상한가 한번 먹으면 이제 뭐. 다 먹고 돼.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 3%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2차전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는 비싸고 이제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말고 그동안 이제 예. 소외됐었던 저가 주식, 그쵸? 우량주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고 예. 여기 보면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떨어졌던 거 예를 치면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예, 대표적으로 새로운 기술 막 떨어지다가 칼날처럼 떨어지다가 또 반등에 3, 40%로 팍 올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게 있다가 그때 안 팔고 있으면은 다시 또 그때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지 않고 슬금슬금 계단식으로 빼는구나. 2% 예. 3%씩 떨어져요. 사람 환장하게. 예, 그러면은 그 떨어지면 사람이 일하다가 조금만 떨어지다가 다시 30%확 오르면 처음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일시적인 나오겠지. 조정이지. 조정이 조금 그러다가 깊어져서 더 빠지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 이제 반등 줬던 그 자리까지 오고 그렇죠. 그 자리 끼고 또 그 밑으로 가고 그 자리 오면은 내가 지금 수익 난 게 지금 다 손실로 잡히죠. 기분상. 예. 예.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최능 교수 같은 경우는 뭐 9분의 1토막 나고 10분의 1토막 나고 그런 것들이 처참하게 늘렸던 거거든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2차전지 이전에 알던 회사들이 그 꿈과 희망을 파는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만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돈 잘 버는 회사만 하자라는 교훈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